저는 요양보호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수백 분의 마지막을 이 손으로 배웅했지요. 그런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집에서 눈 감는 한이 있어도 요양원에는 가지 마시라고요. 제 평생의 일터였던 그곳을요. 참 이상하지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요양원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은 눈물겹도록 애를 씁니다. 적은 월급에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극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잔인한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어요. 비가 오는 밤입니다. 이런 밤이면 저는 자꾸 서랍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뒤에 열어본 작은 서랍장 하나요.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는 오늘 이야기의 맨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30년 동안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그 서랍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혹은 훗날에 우리 자신을 시설에 모셔야 하나 하고요. 그 생각을 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놓이셨습니까?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후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서늘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좀처럼 그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오늘 밤 우리 그 이름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 뒤로 10년은 직접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는 방문 요양을 했지요. 도합 30년입니다. 오는 날도 가는 날도 어르신들의 몸을 닦아드리고 밥을 떠먹여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 들어 약해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만큼은 어지간한 의사 선생님보다 제가 더 많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많은 마지막을 지켜보고도 저는 정작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의 마지막을 놓쳤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에는 나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좋은 사람이고 다들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애가 타고 부모는 부모대로 참습니다. 직원은 직원대로 뛰어다니고요. 그런데도 비극은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한 사람이 서서히 지워진다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던 시절에 모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봉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80을 갓 넘기셨을까요? 체구가 작고 피부가 하얀 참 고운 분이었습니다. 젊어서 시장에서 작은 바느질집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앉은 자세 하나에도 반듯한 태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고운 분이었지요. 그 고운 손으로 평생 남의 옷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봉할머니에게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면 오후 2시쯤 스스로 옷장을 여셨어요. 그러고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옅은 살구빛 저고리에 하얀 머리를 찬빗으로 곱게 빗어 넘기고요. 그렇게 매무새를 다듬은 뒤 복도 맨 끝 창가 의자에 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셨어요. 주차장 쪽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요. 처음엔 영문을 몰라 제가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나가시게요? 그랬더니 저를 휙 돌아보시며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이 이제 곧 올 거거든.
그 한마디를 하실 때 할머니의 그 고운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딸을 맞을 채비를 하는 손이었지요. 봉할머니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딸도 정말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양손 가득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곶감이며 양갱을 들고요. 엄마 나왔어 하면서요. 두 모녀가 그 달달한 것을 반씩 나눠 드시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어찌나 좋으신지 저희 직원들에게도 한 조각씩 나눠주셨어요. 우리 딸이 사왔어 하시면서요. 그 목소리에 묻은 자랑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요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지겹도록 보게 되는 풍경입니다. 발길이라는 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한 달에 두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요. 이윽고 명절에만 오다가 결국엔 그마저도 끊기고 맙니다. 가족들이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요. 절대 그들이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다들 제 삶이 고단하니까요. 직장도 아이들도 조금씩 무너져가는 제 몸도 건사해야 합니다. 봉할머니의 딸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딸은 할머니를 모시기 전까지 무려 3년을 홀로 병수발을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 집에서 혼자서요.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새벽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찾으셨고 딸은 그때마다 함께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낮에는 식당 일을 나가고 집에 오면 밥을 짓고 목욕을 시키고요. 정작 제 몸을 뉘는 건 늘 새벽 3시였다고 합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통잠을 못 잔 채로 성인군자처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느 날 그 딸이 아무도 없는 틈에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밤에 어머니 곁을 지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대체 언제까지 하는 생각이요. 그 말을 뱉고서 딸은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 몹쓸 년이지요 하면서 울먹였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딸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지친 손을 잡고 3년 동안 혼자 참 애썼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결국 그 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픽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보다 따님이 먼저 쓰러진다고 했다지요. 그래서 봉할머니가 저희 요양원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건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둘 다 살아남기 위한 뼈아픈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봉할머니가 오시고 딸도 처음 얼마가는 죄책감을 씻으려는 듯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딸의 가족은 할머니가 사라진 집의 공기에 익숙해져 갔어요. 밤에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익숙해지고 새벽에 불려나가지 않고 아침까지 자는 일상에 익숙해집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요. 할머니가 없는 삶에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처럼 입에 담지 못하는 진실 하나를 꺼내야겠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은요, 남겨진 가족들에게 떠난 이가 없는 삶을 매일매일 미리 연습시키는 장소입니다. 이 말이 조금 서늘하시지요. 저도 이 문장을 처음 떠올렸을 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셨어요. 심장도 뛰고 숨도 쉬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살구빛 저고리를 입고 매일 딸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마음속에서는 할머니가 이미 조금씩 없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옛말에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하지요.
저는 이 말을 요양원에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의 하루에서 잊힐 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심장이 멈출 때고요.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면 이 첫 번째 죽음이 너무 일찍 찾아옵니다. 그것도 너무 오래 머물러요. 숨은 붙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지워져 가는 것, 살아있는데 잊혀가는 것, 세상에 이보다 잔인한 형벌이 또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더군요. 하버드 대학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간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을 85년 동안 지켜본 연구예요. 갓난아기가 90살에 이를 때까지 곁에서 본 셈이지요. 그 긴 연구를 이끈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볼까요? 봉 할머니 곁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몸을 씻겨드리는 직원이 있었고 옆방에도 앞방에도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밥때가 되면 다 함께 식당에 모였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신 게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할머니가 젊어서 얼마나 고운 바느질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랑을 했고 어떻게 딸을 키웠는지요. 그걸 아는 단 한 사람, 딸의 발길이 끊긴 것, 그것이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양원에서 외로움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아는 눈길의 문제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점점 이름을 잃어갑니다. 봉할머니 같은 고운 이름이 아니라 삼호실 어르신이 되어가지요. 젊은 시절 얼마나 눈부셨는지, 무슨 일로 치열하게 살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사람은 이름 대신 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번호에게는 누구도 나를 아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마음을 조금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재작년 한 해 홀로 세상을 떠난 분이 3,924명이었습니다. 그 전에보다 오히려 늘었지요. 이 숫자를 하루로 나눠보면 하루에 10분 남짓입니다. 오늘 밤에도 어디선가 10분 넘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 숫자를 꺼낸 건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잊힌 채로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눈길 하나 없이 지워지는 것,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름을 아는 두려움은 이름을 모르는 두려움보다 늘 견딜만 하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시절 저는 봉할머니의 딸을 속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바쁘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다정하게 말하면서요. 속으로는 참 매정한 딸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매일 창가에서 기다리시는데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리 어렵나 하고요. 그러면서 오만하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어머니라면 나는 절대 저렇게 외롭게 두지 않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30년 돌봄 전문가랍시고 모든 걸 안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요. 그 뼈아픈 깨달음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남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봉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저는 봉할머니의 딸보다 1000배는 더 부끄러운 사람이 되니까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봉할머니 딸의 발길이 마침내 뚝 끊겼어요. 바람결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딸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그쪽 병수발을 드느라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고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막고 엎친 데 덮치는 법이지요. 그래도 봉할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으셨습니다. 살구빛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고서요. 우리 딸이 곧 올 거거든 하시면서요. 안 오는데요. 몇 달째 오지 않는데도 할머니는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 고운 손으로 옷고름을 매만지면서요. 어느 매서운 2월의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창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깜짝 놀랄 만큼 억센 힘으로요. 그러더니 주름진 얼굴이 활짝 펴지며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저를 딸로 착각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건 정말 무덤까지 가져갈 후회입니다. 일에 찌들어 있던 저는 무심결에 이렇게 대답해 버렸어요. 할머니, 저 따님 아니고 직원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 얼굴에 번졌던 그 환한 빛이 훅 꺼졌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요. 하고 작게 중얼거리시더니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제 손을 잡았던 그 억센 힘도 스르르 풀렸고요. 제가 왜 그때 딸인 척 해드리지 못했을까요? 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요. 그 앙상한 손을 마주 잡아드렸으면 됐을 텐데요. 저는 아직도 그 환하던 미소와 빛이 바래던 그 찰나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손이라는 건 참 정직해요. 딸을 만났다고 믿은 손은 그렇게 힘이 셌는데 직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손이 다 풀려버렸으니까요. 봉할머니는 그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은 참 허무했어요.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고 저희가 다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딸이 요양원으로 달려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어요. 딸은 차갑게 식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이 방은 언제까지 비워드리면 될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딸 같으신가요? 저도 아주 잠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하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딸은 울지 못했던 겁니다. 흘릴 눈물은 이미 3년의 병수발에서 다 쏟아버렸고요. 요양원에 모신 뒤로 몇 해 동안 어머니는 이미 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이별은 훨씬 오래전에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관 앞에서 그 딸이 툭 뱉은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 건강했을 때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도무지 떠오르질 않아. 사람이 2번 죽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심장이 멈추기 훨씬 전에 얼굴이 먼저 지워지는 것. 그 첫 번째 죽음을 봉할머니는 창가에서 홀로 몇 해나 견디셨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가장 꺼내기 싫은 치부지만 이걸 말하지 않으면 오늘 제 이야기는 다 거짓이 되니까요. 봉할머니를 떠나보내고 몇 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엔 제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머릿속 혈관 하나가 터진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몸이 마비되었고 기억도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말이 온전하실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 요양원에는 가기 싫어. 당연한 마음이지요. 우리 누구라도 평생 살아온 내 집, 내 이부자리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럴 거고요. 그런데 30년 차 돌봄 전문가인 제가 제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무슨 소리야? 집에서는 절대 무리야.
나도 내 일하고 살아야지. 요양원에 가면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지켜주니까 엄마도 훨씬 안전하고 편해. 그게 맞아. 저는 전문가의 지식과 알량한 논리로 어머니를 짓눌렀습니다. 봉할머니의 딸을 속으로 손가락질 하던 바로 그 입으로요. 어머니는 한참 허공만 바라보시더니 그래 하고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날 이후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머니를 모신 곳은 다름 아닌 제가 일하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효도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내 직장이니까요. 매일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고요. 베테랑인 내가 곁에 있으니 어머니도 안심, 나도 안심. 남들 보기에도 이보다 완벽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모시고 들어간 첫날, 저는 심지어 우쭐하기까지 했어요. 엄마, 다행이지. 이제 매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 그런데요, 이게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볼 수 있다고요. 네, 보기는 봤지요. 같은 건물 안에서 숨 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직원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맡은 어르신만 20분이 넘습니다. 한 분 한 분 씻겨드리고 먹여드리고 일지를 쓰고 분 단위로 쪼개서 뛰어다녀야 하는 게 요양원의 현장이에요. 엉덩이 붙일 틈조차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어머니 방 앞을 지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 우리 엄마 방이네 하면서도 이따 가야지 지금은 바빠 하고 넘겼지요. 다음 어르신이 기다리고 비상벨이 울리니까요. 그렇게 저는 저를 낳아준 어머니의 방을 무심한 직원의 얼굴로 매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의 부모님께는 싹싹하게 웃으며 안부를 여쭈면서 정작 제 어머니와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로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제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바쁜 틈에 잠깐 얼굴을 들이밀고 엄마 별일 없지 하고 엿했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네, 덕분에 늘 감사합니다. 자기 친딸에게 감사합니다라니요. 저는 그게 병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이제 제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제가 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일부러 존댓말을 쓰신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 앞에 설 때마다 늘 딸이 아니라 직원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얀 옷을 입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식사하셨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고 묻는 그 낯선 사람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저를 선생님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와 딸로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제가 완전히 무너진 건 바로 그날이었어요.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며 목욕을 시키는데 제 차례에 어머니가 걸린 날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어머니의 작은 등을 스펀지로 닦아드리면서 저는 멍하니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작은 등에 업혀서 컸는데 그때 몸을 맡기고 계시던 어머니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보시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늘 신세가 많습니다. 선생님처럼 좋은 분이 씻겨주시니 나는 참 호강이에요. 우리 딸은요, 워낙 바쁜 애라서 여기 올 틈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들끼리 건강하게 잘 살면 나는 그걸로 됐어요.
그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등을 닦아드리는 저를 그저 친절한 직원쯤으로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친딸은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셨던 겁니다. 병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딸로 바라보는 일 자체를 포기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봉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창가에서 제 손을 잡고 우리 딸 왔구나 하며 웃으시던 그 얼굴을요. 그리고 그 딸을 속으로 비웃으며 나는 절대 안 그래 하고 거만하게 굴던 저 자신을요. 저는 그 딸보다 1000배는 더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를 볼 수 있었잖아요. 같은 건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어머니를 수많은 환자 중 하나로 치부하고 가까이서 방치했던 겁니다. 목욕을 시키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저는 끝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엄마, 나야, 나 딸이잖아.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한마디를요. 그 뒤로도 저는 모른 척 도망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뒤로 숨었어요. 나는 매일 엄마 챙기고 있잖아. 밥도 먹여드리고 약도 챙기는데 뭐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사실은 어머니와 딸로 진짜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 서글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다시 들을까봐요. 어머니는 점점 식사를 마다하셨어요. 요양원에서는 오후 3시마다 간식이 나옵니다. 작은 만주며 부드러운 젤리며 달달한 약과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는 그 간식마저 입에 대지 않으셨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약을 챙겨 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 와도 돼.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엄마가 나 바쁜 거 알고 배려해 주시는구나. 힘든 딸 생각해서 짐을 덜어주시는구나. 우리 엄마 참 착하다. 그렇게 제멋대로 제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또 도망쳤습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을 깨달은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도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딸이 아니라 직원의 얼굴로 임종을 지켰어요. 손은 잡아드렸지만 그건 제가 수백 분께 해왔던 직업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능숙한 전문가의 손이요. 딸로서 어머니의 손을 울며 부여잡는 일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방을 정리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요양원 규칙상 떠나신 분의 방은 되도록 빨리 비워야 합니다. 대기자가 줄을 서 있으니까요. 봉 할머니의 딸이 제게 언제까지 방을 비우면 되냐고 물었던 그 잔인한 자리에 이번엔 제가 서게 된 겁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는 혼자 어머니의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서랍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휴지로 겹겹이 싼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조심스레 풀어보았습니다. 오후 3시마다 나오던 그 간식들이었어요. 만주며 젤리며 약과며 어머니가 매일 배급받으셨던 그 간식을 단 한 입도 드시지 않고 전부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숨겨 두셨던 겁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채로요. 처음엔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이걸 안 드시고 모아두셨을까? 아깝게 다 굳었네 했지요. 그런데 서랍 맨 밑바닥에서 손바닥만 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쪽 몸이 마비된 손으로 덜덜 떨며 힘겹게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서랍장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어머니는요, 그 작은 간식을 차마 드시지 못하고 매일매일 휴지에 싸서 모아두셨던 겁니다. 언젠가 딸이 오면 주려고요. 어릴 때부터 단 것을 유독 좋아했던 딸년 주려고요. 전쟁 직후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도 드실 몫을 아껴 제 입에 넣어주시던 그 마음 그대로였어요. 환자 번호표를 달고 친딸에게 존댓말을 쓰게 되고 이제 안 와도 된다고 밀어낸 뒤에도 어머니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 어머니로 남고 싶으셨던 겁니다. 전쟁도 가난도 다 건너온 그 어머니가 기다리셨던 건요. 하얀 옷을 입은 직원이 아니라 진짜 딸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오면 이 간식을 내어주며 얘야 네가 좋아하는 거다 많이 먹어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어머니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을 그 단 것을 매일 참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끝내 직원의 가면을 벗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서랍엔 주인을 잃고 돌처럼 굳은 간식만 가득 남았던 겁니다. 그제야 이제 안 와도 돼. 그 말의 진짜 뜻이 우리 가슴을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바쁜 딸을 배려한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제 저 아이는 딸로는 나를 보러 오지 않는구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늘 낯선 직원뿐이구나. 그럴 거면 차라리 오지 마라. 남의 손에 벗겨지고 씻겨지는 이 초라한 모습을 내 딸에게만큼은 더는 보이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애의 든든한 어미로 남고 싶지. 처치 곤란한 짐짝이 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어머니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30년을 일하고도 몰랐던 진실 하나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연구로도 남아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실험입니다. 한쪽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화분을 하나씩 드리고 물 주는 일과 방의 자잘한 결정을 스스로 하시게 했어요. 다른 쪽 어르신들에게는 그 화분을 직원이 대신 돌봐드렸습니다. 더 잘 챙겨드린 거지요.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8달 뒤 스스로 화분을 돌보고 스스로 결정하신 분들이 훨씬 건강하셨어요. 세상을 떠난 분의 수도 남이 다 챙겨드린 쪽의 절반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잘 챙김을 받은 쪽이 오히려 빨리 시드셨다는 뜻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물 한 번 스스로 주는 것,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하는 것, 그 작은 통제권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시들게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생 놓쳐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요양원은 목숨은 지켜줍니다. 쾌적한 곳에서 꼬박꼬박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니까요. 덕분에 봉할머니도 제 어머니도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셨어요. 일하는 분들의 노고에는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숨은 지켜줄지언정 한 가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름 석자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이요. 존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게 들리시지요.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건 우리 하루를 우리 손으로 정하는 힘입니다.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자는 시간, 물 한 잔 마시는 시간까지 그 작은 것들을 내 손으로 정하는 것, 그 화분에 언제 물을 줄지 우리가 정하는 것. 2000년 전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일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과 내가 정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람의 평온은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건요, 내 인생 마지막 페이지의 펜을 남의 손에 통째로 넘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유일하게 스스로 잴 수 있었던 펜, 그 마지막 한 자루로 어머니가 쓰신 문장이 바로 오지 마였던 겁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끝까지 맛있는 걸 챙겨주는 어미로 남겠다. 그러니 오지 마라. 그건 포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빼앗긴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려 했던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슬픈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제가 왜 집에서 눈 감는 한이 있어도 시설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지요? 시설이 악마의 소굴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이 목숨은 늘려주어도 나를 아는 눈길과 내 하루를 정하는 펜은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에게 남겨진 건 이제 안 와도 되라는 서글픈 허세와 돌처럼 굳어버린 간식한 무더기뿐이었습니다. 이게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아온 제가 정작 내 어머니를 방치하고 나서야 피눈물로 깨달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아픈 이야기를 꺼낸 건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만큼은 저처럼 평생 가슴을 치는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말은 참 쉽지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만, 아주 작은 것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숨 쉬고 계실 때 미리 해 두시면 좋을 세 가지예요.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훗날 시설을 고민하게 되신다면 반드시 건강하실 때 두 발로 직접 여러 곳을 둘러보세요. 번지르르한 안내 책자는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직접 가 보셔야 해요. 한 가지 요령을 드리자면 점심때나 오후 간식 시간에 맞춰 가보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곳 직원들이 어르신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사무실 어르신 하고 번호로 부르는지, 아니면 아무개 여사님 오늘 입맛이 없으세요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지요. 그 호칭 하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지 처리해야 할 일거리로 대하는지를요. 이름을 불러주는 곳은요. 나를 아는 눈길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죽음이 그만큼 늦게 찾아오는 곳이지요. 화분에 물을 스스로 주게 하는지도 슬쩍 보세요. 어르신이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여백이 있는 곳인지요. 그 작은 여백이 실은 목숨을 늘리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빈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뒷면이 하얀 광고지도 좋습니다. 거기에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나이 들고 병들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것을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꼭 내 손으로 타 먹겠다. 평생 키운 강아지와는 죽어도 못 헤어진다. 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누구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로 불리고 싶다. 그런 한 줄이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펜을 미리 쥐어두는 일입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끝까지 지킬 단 하나를 못 박아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대신 외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한 줄을 미리 적어두셨다면 서랍 속에서 홀로 굳어가는 간식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종이를 세상에서 가장 믿는 단 한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해 두시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정신이 흐려지거나 말을 못하게 되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네가 내 대신 지켜달라고요. 그 역할을 제 어머니에게는 마땅히 딸인 제가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얼굴로 어머니를 스쳐 지나갔지요. 여러분에게는 그 대신 외쳐줄 사람이 부디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는 조금 용기가 필요한 당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시설 이야기가 나오거든 자녀에게 넌지시 물어보세요. 만약 엄마가 시설에 가게 되면 넌 한 달에 몇 번이나 올 수 있겠니? 하고 정확한 숫자를 여쭤보세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이 참 엄마도 당연히 자주 가지 걱정 마 하고 뭉뚱그리는 다정한 대답이요. 세상에 다정한 거짓말만큼 잔인한 헛된 기대가 없습니다. 차라리 눈을 살짝 피하면서 글쎄 나도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니까 한 달에 2번쯤은 어떻게든 갈게 하고 현실적인 숫자를 대는 자식이 훨씬 믿음직합니다. 그 2번은 웬만하면 지켜지거든요. 봉할머니도 우리 딸이 매일 올 거라는 그 다정하고 슬픈 기대 때문에 결국 창가에 홀로 남으셨던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쌓이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전화 한 통을 무겁게 만듭니다. 여기서 자식을 둔 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스트리아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의 과제와 자식의 과제를 나누라고요. 쉽게 말하면 자식의 숙제를 부모가 대신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얼마나 찾아오느냐, 그건 사실 자식의 과제예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이지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그 애가 오든 안 오든 내 하루를 내 손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그 아이도 제 삶을 사는 중이다 하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손이 전화기로 덜 가게 됩니다. 200년 전 한 학자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진의 바닷가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몸으로요. 그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지런함과 검소함, 그 2글자를 유산으로 남긴다고 적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어머니의 서랍을 다시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것도 돈이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딸의 어미로 남으려 한 그 마음, 그 한 무더기 굳은 간식이 제 평생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도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참 길고 무거웠지요. 비 오는 밤에 두서없이 늘어놓다 보니 글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밤 마음에 담아가실 것들을 나지막이 한 번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손을 꼽으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이불을 끌어당기듯 가만히 마음에 덮어두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2번 죽습니다. 잊힐 때 1번, 심장이 멈출 때 또 1번. 우리가 진짜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나를 아는 눈길 없이 잊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사람 수가 아니라 나를 아는 눈길의 문제라는 것, 이 한 줄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화분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남이 다 챙겨주는 삶보다 내 손으로 물 한 번 주는 삶이 사람을 더 오래 살립니다. 우리의 존엄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내 하루를 내 손으로 정하는 그 작은 펜 한 자루, 우리가 끝까지 그 펜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그 펜을 지키는 법도 3가지였지요. 이름을 불러주는 곳인지 두기로 확인하는 것, 끝까지 지킬 단 한 줄을 종이에 적어두는 것, 그리고 그 한 줄을 믿는 이에게 대신 지켜달라 부탁해 두는 것, 다 하기 어려우시면 오늘 밤엔 2번째 하나만 해보셔도 됩니다. 종이 한 장에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한 줄, 그거면 시작으로 충분해요. 누가 제게 5년 전에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겠어요. 그 하얀 유니폼을 잠깐만 벗어라. 그리고 어머니 방문을 열 때 딱
한 번만 딸의 얼굴로 들어가라. 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를 삼키지 마라. 손을 잡되 직원의 손이 아니라 딸의 손으로 잡아라. 그거 하나면 그 서랍은 텅 비어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지금 혼자 삽니다. 영감은 진작 하늘로 보냈고 자식들도 다 멀리서 제 살기 바쁘지요. 솔직히 밤마다 적적하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마음먹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다 가겠다고요. 남의 손에 씻겨지는 가여운 사람이 아니라 이름 석자를 가진 당당한 사람으로 생을 마치겠다고요. 서랍 속에 굳은 간식을 남기고 떠난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가르쳐 주신 마지막 공부입니다. 저는 너무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 하나라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며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밤을 뒤척이며 건너고 계실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세요. 형제에게든 오랜 벗에게든요.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첫 번째 죽음을 조금씩 늦춰주는 우리에게 남은 가장 따뜻한 방법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은 생의 마지막을 익숙한 내 집에서 맞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안전한 시설이 낫다고 여기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집은 집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거겠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솔직한 마음 한 줄만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내 집이 좋다 혹은 나는 시설이 낫다고 본다 하고요. 그 한 줄이 오늘 밤 같은 고민으로 뒤척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늦은 시간까지 제 가슴속 응어리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창밖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잡았던 손 하나 떠올리며 편안히 잠드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그리운 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한번 불러보시기를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열어줄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